이건 제가 여담으로 간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전 국민 이제 지원할 때 인플레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1세기판 성리학 세계관에 기초한 경제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글 올리면은 교수님 통화량 올리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통화량과 인플레를 이거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계에 대해서 소득 지원은 인플레를 유발한다. 이 논리로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 인플레 해법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가계 소득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면 돼. 예? 가계 쓸 돈을 더 줄이면 돼. 그럼 인플레 해결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논리입니까? 얼마나 야만적인 논리냐고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거야. 예? 근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든가 미국발 금융위기는요. 이 통화량과 인플레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개혁 진영조차도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포로가 돼 있어. 포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지적처럼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봐보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아직 3월 달건 안 나왔으니까요. 4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2월 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3%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2.8%로 뚝 떨어졌다가 2월 달에 다시 3%로 올라가면서 물가 안 잡혔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가 오르는 것을 주도한 게 뭔가 쭉 봐보세요. 농산물이 0.59%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1월 달에 이게 0.8%로 쭉 올라갔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0.21%포인트를 끌어올린 거예요. 0.21이면은 2.8에서 3.01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가 그랬냐면은 가공식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 가공식품은 0.27에서 0.17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 가공식품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러냐?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0.25, 0.24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정부가 물가를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고물가를 지금 그러니까 지속시키는 책임에 정부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들이 그러니까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물가를 올리는 부분은요 어디에 관련되냐면 개인 서비스와 관련됩니다. 개인 서비스요. 개인 서비스 가운데 1월 달에 1.19%에서 1.15%로 이거는 12월 달에는 0.23%에서 1월 달에 1.3%에서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3%에서 1월 달에는 1.19%로 떨어졌잖아요. 2월 달에 1.15%또 떨어졌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소비를 지금 우리가 줄이고 있다 보니까는 개인 서비스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뭐냐면 재료값은 올라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되겠는데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가격까지 올리면은 더 장사 안 될까봐 올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소비를 계속 줄여가지고 물가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야. 개인들은요. 예? 그런데 지금 되게 보게 되면 농산물 같은 건 뭐예요? 이게 기후변화 문제와 그다음에 후진적인 그러니까 유통망 구조가 제가 이 후진적인 유통망 구조는요 1970년대 경제학 처음 공부할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어요.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예? 해결 의지가 없어. 그리고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이렇게 고물가 시대 때는 정부가 이거를 그러니까 유보를 하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차단시켜야 되죠. 예? 차단시켜야 되지. 근데 정부가 자기 역할 안 하고 예? 개인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가지고 씀씀이를 줄이면서 물가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그 다음에
통화량하고 인플레율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 좀 봐보세요 이거요. 잘 좀 보시라고. 이게 뭐냐면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시기입니다.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입니다. 돈 엄청 풀었죠. 돈 엄청 풀었어.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요. 미국의 통화량입니다. 이 기간에. 8조 한 3천억 달러가 안 됐던 게 12조 한 4천억 달러까지 증가하잖아요. 통화량이 계속 증가한 거야. 그런데 이 주황색 선이 뭔지 아세요? 이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PCE, 소위 연준이 기준을 삼고 있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 목표치가 2%거든요. 2% 이내에서 통제가 되잖아. 이 기간 동안에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돈이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얼마입니까? 4조 한 그러니까는 4조 1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더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물가가 인플레가 안 일어나잖아요. 통화량하고 인플레율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아니야. 통화량하고 인플레율이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무지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교과서에서 그냥 배운 거를 시대는 변했는데 시대는 바뀌었거든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자기 몸이 작았을 때 입던 옷을 계속 몸이 커진다면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학생들이 주로 이런 사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경제학을 좀 공부했다고 하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발 어디 가서 그 정도 지식 가지고 경제학 공부했다고 괜히 순수들로 하지 말아라. 조금 아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는 잘못된 얘기를 전하면서 오히려 해를 입힌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통화량이 저렇게 4조 달러 이상 증가해도 물가가 오른 적이 없죠. 이게 2009년부터 2015년이니까는 몇 년입니까? 6년 동안, 만 6년 동안에 물가가 오른 적이 없었어요. 2% 이내에서 안정되게 관리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돈이 돌아야지요. 요 그린 색깔로 박스 친 기간이 앞에 그 기간이에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뭐예요? 돈이 도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엄청 풀렸는데 일반 서민들한테 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오잖아. 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도냐가 이게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 1.94에서 1.44까지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그거잖아. 돈이 안 돈 거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시중에 풀렸는데 그 돈이 그러니까는 미국 국민들한테 일반 가게들한테 안 들어간 거야. 쓸 돈이 없는데 무슨 물가를 상승시켜.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는 이런 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과거에 금융위기 전에는 이게 대충 그래 맞았어요. 화폐 유통수도가 그러니까 안 떨어졌었으니까는. 예? 그 전기간에는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1992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를 상승을 압력을 시켜.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화폐 유통수도가 돈이 안 돈 거야. 예? 최근에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가 올라간 건요. 저기 봐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 1.42 했던 게 1.1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반등을 하잖아. 화폐 유통수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가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때 지금 금융위기 전하고 틀린데 금융위기 때 4조 달러 이상을 돈이 통화량이 더 증가했는데도 물가 안 올랐어요. 제발 통화량하고 인플레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다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총 통화량이에요.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했잖아요. 일본입니다. 일본에. 예? 통화량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럼 물가가 막 올라갔어야 되는 줄 않습니까? 통화량하고 그러니까는 인플레하고 연결시키려면은 일본의 총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는데 왜 물가가 안 올랐어요? 일본의 인플레 봐보세요. 팬데믹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했잖아. 디플레. 이 빨간 박스 안에가 이게 물가 목표치 아니인 거예요. 근데 빨간 박스 밑으로 내려간 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디플레 압력이 그랬잖아. 돈을 저렇게 풀었어도 그렇잖아요.
통화량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거의 얘기야. 과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몸집이 작을 때 입던 옷을 가지고 몸집이 커졌는데 계속 그 옷을 끼워 맞추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화석화된 이론이죠. 화석화된 이론인 거야. 그게 바로 예? 화석화된 이론을 그것을 그러니까 거의 종교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게한테 돈 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가게한테 돈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일본도 봐보세요. 화폐 유통 속도가 쭉 떨어지잖아. 2000년 이후에는 0.8m로 떨어져. 일본이요. 0.8m로 떨어진다고. 일본은 잃어버린 그 10년 부동산이 거품 붕괴되면서 1m로 떨어진다고. 1m로요. 그 전에는 1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야.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계속 풀어도 인플레가 안 생기죠.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면 인플레 생긴다. 문제는 풀린 돈이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로 들어와야지.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긴축 시기에 440조 정도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냐고요. 국민들 돈에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 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고가 굳어져 있는 거냐고요. 예? 조선시대 후기에 소위 말해서 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교조주의로 해석한 사람들, 예? 이게 뭐가 다른 거냐고요. 뭐가 다른 거냐고.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참고서적이다. 참고서적이고 진짜 텍스트북은 현실이다. 현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일본의 기본적인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게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에요. 일본이 6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1965년부터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합니다. 1965년이에요. 그게. 일본이 1965년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막 연평균 10%씩 성장을 할 때였습니다. 연평균 10%씩 성장할 때였어요. 근데 1965년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 5% 됐었어요. 5%. 그러다가 이게 1980년대 중반에요. 10%를 돌파합니다. 86년에 10%를 돌파해.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둔화되다가 가다가 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쯤에 9%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 90년대 이후 봐보세요. 9.11%가 92년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던 9.11% 하다가 작년에 3.03%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금 3%도 위협받고 있잖아요.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의 상품 경쟁력이 이렇게 지금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뭡니까? 일본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국내든 해외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외는 그러니까 갈수록 팔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 살리려고 1995년경에는 그러니까는 일본은행의 금리를 0%대까지 내린다고, 1% 밑으로까지 내린다고. 그리고 98년도에는 제로금리까지 이제 간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금리를 그렇게 내렸는데도 안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산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후퇴를 해요. 일본이. 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급속하게 후퇴를 하니까는 결국은 산업이란 건 뭐예요?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들어주는 곳이야. 일자리하고 소득이 망가지는데 무슨 부동산을 지금 사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못 살아나는 거예요. 금리 내려도 그래서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핵심 원인은요. 산업 경쟁력의 후퇴입니다. 산업 경쟁력의 후퇴야.
여러분들. 30년간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가 멈추다는 건 이건 이해가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일본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아니 일본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2013년도부터요. 2013년도부터 물가 목표치가 이 주황색 선이 바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2%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한 10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한 10년 전부터 10년 동안은 저물가 시대였었어요. 한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 못하겠지만은 경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은 디플레 우려까지 나왔었어요. 기사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저물가 시대가 돌아온다니까요. 저물가 시대가. 근데 그때 통화량 많이 증가했잖아요. 저기 봐보세요. 이게 그린 색깔로 네모 박스한 정사각형이 바로 그거예요. 통화량은 파란색 막대기거든요. 통화량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화량하고 물가하고 기계적으로 연결하면은 해석이 안 되잖아, 이게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화폐 유통 속도야. 대한민국도 외환위기 이후에 1m 떨어집니다. 1m 떨어져. 그리고 아까 봤었던 금융위기 이후에는 0.8이 붕괴되어져요. 0.8이 붕괴됩니다. 일본의 2000년대 이후처럼 0.8이 붕괴되어져.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나쁜 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 2022년도에 0.58였었는데 0.57로 다시 떨어졌어. 우리나라가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2021년도부터 440조 이상 통화량이 증가했다 했잖아요. 근데 긴축을 하면서 근데 왜 물가가 이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요. 그만큼 안 도니까 이게 그거 한 거예요.